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요놈이랑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둘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 둘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상기업과 그 다음에 제조기업, 이 두 가지 기업 형태의 차이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상기업과 제조기업 각각 예시로 한 두어 개 정도씩만 떠올려 보세요. 상기업은 뭐가 있고 제조기업은 뭐가 있을지. 삼성전자 상기업인가요? 제조기업인가요? 당연히 제조기업이겠지, 그죠? 현대자동차 제조기업인 것 같다, 그죠? 롯데백화점 어때요? 롯데백화점은 상기업이겠네, 그죠? 홈플러스도 당연히 상기업이겠다, 그죠? 구분 충분히 가능하죠. 자, 왜 이게 구분이 쉽게 가능하냐면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기업들이 너무나 유명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뭐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만약에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죠. 그 회사가 제조기업인지 상기업인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게 상기업인지 제조기업인지를 구분하려면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이놈의 회사가 이것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은가, 요거 하나만 딱 보면 결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회사가 이것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요것만 보면 이 회사가 제조기업인지 아니면 상기업인지 답이 바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 뭐겠어요? 결론은 공장입니다. 공장을 갖고 있다 싶으면 제조기업이에요. 하지만 공장이 없다 그러면 상기업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퀴즈. 저랑 같이 배우는 원가회계에서는 상기업을 다룰까요? 아니면 제조기업을 다룰까요? 반대로 재무회계에서는, 그죠?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다룰까요? 아니면 제조기업을 다룰까요? 그걸 한번 짝 지어보세요. 뭔가 둘이 서로 다루는 범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재무회계에서 다루고요. 나머지 하나는 원가회계에서 다룹니다. 물론 딱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정답은 주로 재무회계에서는 얘를 다뤄요. 하지만 제조기업은 주로 원가회계에서 다뤄요.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보세요. 상기업과 제조기업은요, 사실은 회계적으로는 똑같아요. 회계적으로는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느냐? 자, BS 재무상태표죠. IS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는데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있느냐? 뭐 현금도 있을 거고 매출채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막 있겠죠. 가다 보면 중간에 재고자산이라는 게 나와요. 재고자산이 뭡니까? 판매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것을 재고자산이라고 부르죠. 이거 나온 다음에 뭐 부채, 뭐 자본, 뭐 이런 것들 쭉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손익계산서에서도 마찬가지 매출액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갑니다. 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요거 나오고 나면 뭐 판관비부터 시작해서 뭐 이자 비용, 무슨 뭐 당기 순이익 이런 것들 쭉쭉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다른 모든 계정들 있죠. 이 모든 계정들은 제조기업이나 상기업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상기업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상기업에서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을 회계적으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꽂을 거냐라는 내용을 배우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재무회계에서 배운 내용들을 제조기업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즉, 여기 있는 점선에 있는 모든 계정들은 제조기업이나 상기업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딱 하나, 얘네만은. 자, 둘인데 제가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얘네 둘은 사실상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안 팔렸으면 재고자산이고요. 걔가 팔리면 매출원가가 돼요. 이렇게 재고자산을 팔아버리면 당연히 매출원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회계 원리 얘기니까. 그래서 안 팔았어, 우리 창고에 있다 그러면 재고자산인데 팔리면 이제 매출원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요거 하나 있죠. 이렇게 재고자산 혹은 매출원가 요놈 하나만 유일하게 제조기업과 상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조기업과 그 다음에 상기업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원가, 재고자산의 원가 혹은 매출된 원가,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난이도 측면에서 제조기업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상기업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누가 더 어렵겠어요? 어디가 더 쉽고 어디가 더 어렵겠어요? 자,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이 계산기를 제조했어요. 어떤 회사가, 이 카시오인데, 카시오라는 회사가 이 계산기를 제조했어요, 방금. 그럼 카시오라는 애들은 얘를 직접 지가 공장에서 제조를 한 다음에 팔아먹는 거니까 카시오는 제조기업이거든요. 그럼 카시오 입장에서 이 계산기의 원가를 얼마인지 정하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계산기인데 어디서도 파냐면 하이마트에서도 팔아요. 하이마트는 얘를 지들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카시오한테 얘를 사온 다음에 거기다 마진을 붙여가지고 최종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하이마트는 누가 봐도 상기업이라는 거지. 상기업 입장에서 이 계산기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하이마트는요, 세상 쉬워요. 이 카시오 계산기를 내가 100원 주고 사왔다? 그럼 원가는 그냥 100원인 거죠. 물론 100원 주고 사오는데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니까 뭔가 운송비라든가 관세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에서 10원이 더 들어갔다. 그럼 100원에다 10원을 엎어가지고 그냥 110원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그냥 원가 계산 끝난다고요. 즉 상기업에서의 원가 계산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뭐만 조심하시면 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득, 부대 비용들. 수수료라든가 관세라든가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영해라. 요 정도만 재무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뭐에서? 회계 기준에서 정해주면 끝나요.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하지만 제조기업으로 가볼게요. 카시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시오 공장에서 얘를 막 만들고 있어요. 원가 얼마 들어갔겠어요? 이제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지. 하이마트는 단순히 내가 쟤한테 얼마 줬는가 이것만 따지면 된다면 우리 카시오 입장에서는 요 녀석을 하나 만드는데 쓴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 하나 만드느라고 뭔가 이걸 만드는데 어떤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도 뭔가 인건비를 줬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기 위한 뭔가 기계도 어디서 빌려왔고, 그 다음에 뭔가 공장 건물도 막 관리를 하고 있고, 별짓을 다 해야만 이 카시오 기계가 하나 딱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카시오라고 하는 제조기업 입장에서 이 계산기의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회계 기준에서 처음에는 시도를 해봤을 거야. 뭘 시도해봤느냐? 하이마트에서 원가를 계산하는 법, 이걸 정해놨으니까 제조기업, 카시오 같은 제조기업에서 원가를 계산하는 법, 얘를 제정하려고 시도는 해봤어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거지. 야, 이거 재료 들어간 건 어떻게 집어넣고, 인건비 쓴 건 어떻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뭐 쓰냐 니네. 저 임차료도 있습니다. 뭐도 있습니다. 뭐 전기세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어떻게 집어넣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제정을 해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제조기업이 카시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품이 계산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노트북도 삼성전자, LG전자 그들 입장에서 제품이고요. 걔네들도 당연히 제조기업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제가 서 있는 이 강의실, 전부 다 누군가가 제조한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제품이라는 거지. 제가 강의하면서 마시려고 가져온 커피, 하다못해 이것도 누군가 제조한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조를 한 제품일 테니까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 커피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이 건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제조기업 입장에서 원가 계산 방식이 커피랑 그 다음에 이 건물이랑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에 대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거를 회계 기준에서 정해놨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런 제조기업의 제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제정하는 게 불가능했었을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다 일일이 제정을 해놨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제조기업들이 또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회계 기준서가 너무나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제조기업에서 얘기하는 원가 계산은 기준서로 어떻게든 비벼볼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제조기업에서 계산해야 되는 원가,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재고자산 혹은 매출원가, 이런 아이들은 그냥
회계 기준으로 정해놓을 게 아니라 이론적인 체계로 그냥 빼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탄생한 과목이 바로 원가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용어는 하나만 정리합시다. 제조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제품이라고 부르고요. 상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물건 떼다가 파는 것은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제품, 상품 굳이 구분하지 않고 막 섞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용어 하나하나 구분해서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원가회계랑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어떻게 다루는지, 왜 얘네들은 주로 상기업을 다룰 수밖에 없었고 왜 얘네들은 주로 제조기업을 다루는지 그런 얘기들이 좀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 이제 이후 시간부터 원가회계 얘기를 시작해봤을 때 머릿속에 이제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그 이해가 잘 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게 된다? 암기도 당연히 따라와야만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교재를 보면서 이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오시죠.